딸을 낳은 지 딱 30일째 되던 날, 나는 여전히 새벽 수유를 하고 있었다. 새벽 2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방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아기 침대 옆바닥으로 종이 한 장을 툭 던졌다. 역시 애 키우고 결혼 생활하는 건 내 체질이 아니야. 그냥 혼자 사는 게 최고지. 우리 이혼하자, 하하. 나는 품에서 이제 막 잠든 딸아이를 한번 내려다보고는 고개를 들어 평생 함께 아이를 키울 거라고 믿었던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알았어. 다음 날 아침 9시, 나는 그를 끌고 가정법원으로 갔다. 그는 혼인신고서에 서명할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나는 단 하루 만에 내 인생에서 그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포맷해버렸다. 그로부터 닷새 뒤 깊은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숨이 넘어갈 듯 엉엉 울고 있었다. 시아야, 내가 없으니까 난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 집주인이 당장 방 빼래. 우리 그냥 다시 합치면 안 될까? 혼자 사는 게 최고라며? 평생 그렇게 잘 즐겨봐. 하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벽 1시의 아파트. 작은 방에 꾸려진 아기 방에만 희미한 수유등이 켜져 있었다. 강시아는 수유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품에 안긴 생후 4주차 딸아이는 두 눈을 꼭 감은 채 작고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시아는 딸을 내려다보며 아이의 조그만 등을 손가락으로 토닥토닥 두드렸다. 사위는 고요했다. 거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릴 만큼. 분당의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이 고급 아파트는 평수도 넓고 보안도 철저했다. 거실의 통유리창 너머로는 찬란한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펼쳐졌다. 이 집은 시아가 결혼 전 수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억대의 전세금을 한 번에 치르고 구한 곳이었다. 남편 박태훈은 이 집을 구하는데 단돈 1원 한 푼 보태지 않았다. 낮에는 산후도우미 송 이모님이 오셔서 아이 돌보는 것과 집안일을 도와주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이모님이 퇴근하고 나면 이 널찍한 집에는 오직 시아와 딸, 단둘뿐이었다. 시계 바늘이 1시 15분을 가리켰다. 현관 쪽은 여전히 쥐죽은 듯 고요했다. 딸이 태어난 지 벌써 28일째? 그 28일 동안 박태훈이 밤 11시 이전에 집 문턱을 넘은 횟수는 정확히 0번이었다.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프로젝트 때문에 팀원들 다 야근하는데 내가 핵심 인력인데 어떻게 칼퇴근을 하냐? 오늘 부서 회식인데 부장님이 콕 집어서 나보고 술상무 하라잖아. 도저히 빠질 수가 없었어. 김대리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포장마차 가서 하소연 좀 들어달라는데 의리상 어떻게 안 가냐. 매일 저녁 무렵이면 시아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어김없이 이런 메시지들이 떴다. 핑계는 가지각색이었지만 결국 핵심은 딱 하나였다. 오늘 밤에도 애는 안 보겠다는 것. 주말 아침 시아가 그에게 조심스레 부탁한 적이 있었다. 태훈 씨, 주말에 집에서 기저귀 가는 것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아니면 그냥 아이를 잠깐 안아주기라도 해줘. 나 정말 너무 힘들어. 그때 박태훈은 소파에 찰싹 달라붙어 게임 패드를 쥔 채 텔레비전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이 판만 끝내고. 에이, 그런 건 당신이 나보다 훨씬 잘하잖아. 내 손이 얼마나 거친데 그러다 우리 딸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마치 아기 침대에서 딸아이가 날카로운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시아는 분유를 탄 젖병과 새 기저귀를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당신이 한번 갈아봐. 옆에서 지켜볼 테니까. 박태훈은 마지못해 게임 패드를 내려놓더니 엉거주춤한 손길로 기저귀의 벨크로를 확 뜯어냈다. 그 거친 손길에 놀란 아이는 더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뜨거운 감자라도 만진 사람처럼 아이를 훌쩍 시아에게 밀어버렸다. 거 봐.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내 손에만 오면 운다니까. 빨리 당신이 안아. 나 내일 또 출근해야 해. 모처럼 주말에 좀 쉬려는데 사람 피 말리게 하지 마. 바로 그때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둔 박태훈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그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재빨리 전화를 집어들고는 아예 스피커폰으로 연결했다. 우리 아들, 뭐해?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뭐 하긴요. 집에서 애 보고 있죠. 박태훈은 그렇게 말하며 슬그머니 게임패드를 다시 집어들었다. 전화기 너머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김 여사가 대뜸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고, 애가 왜 저렇게 악을 쓰고 온대? 시아는 어디 가고 내가 애를 봐? 밖에서 돈 버느라 뼈 빠지게 고생하는 애가 주말에는 푹 쉬어야지. 남자가 째째하게 똥기저귀나 갈고 있어서야 쓰겠니? 넌 당장 안방 들어가서 한숨 자라. 신경 쓰지 말고. 시아는 아이를 안고 능숙하게 기저귀를 간 뒤 분유를 먹였다. 소파에 앉아 미친 듯이 게임 패드 버튼을 눌러대는 남자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말에 토를 달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오늘의 날짜, 박태훈이 육아를 거부한 구체적인 시간,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까지 가계 지출 내역이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엑셀 파일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했다. 잘나가는 IT 기업의 데이터 분석가인 그녀에게 데이터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무기였다. 아이가 태어난 첫날부터 그녀는 모든 생활비 지출 내역과 육아 분담 시간, 그리고 박태훈이 매일 가정을 비운 시간을 시스템화하여 기록해왔다. 엑셀표 안의 숫자들은 냉혹하리만치 선명했다. 억대의 전세금부터 관리비와 가스비, 아이의 기저귀와 분유값, 심지어 박태훈이 매일같이 긁고 다니는 가족 카드 결제 대금까지. 이 집안이 굴러가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은 100% 강시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 반면 박태훈이 이 가정에 기여한 바는 데이터 모델상으로 무한히 0에 수렴했다. 징. 거실에서 아주 미세한 스마트폰 진동 소리가 울렸다. 시아는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발소리를 죽여 방을 빠져나왔다. 소리는 소파 틈새에서 나고 있었다. 박태훈이 어제 외출하면서 깜빡 놓고 간 낡은 공기계였다. 평소에는 집안의 인공지능 스피커를 연결하는 용도로만 쓰는 물건이었다. 환하게 켜진 액정 화면에 음성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발신자는 어머니였다. 시아는 소파 곁에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고요한 거실에 시어머니 김 여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특유의 거만하고 만족스러운 어투였다. 태훈아, 오늘 밤에도 접대 있다고? 아이고, 우리 아들 뼈 빠지게 고생하네. 회사 일도 바쁜데 집안일까지 신경 쓰느라. 너 절대 무리하지 마라. 젊은 남자가 밖에서 사람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해야지. 만날 마누라랑 애한테 묶여서 집구석에만 있으면 쓰나. 잠시 숨을 고른 김 여사가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아주 당연하다는 듯 덧붙였다. 시아 그 애는 지 혼자서도 다 알아서 할 거다. 여자가 애를 낳았으면 원래 다 알아서 키우는 거야? 넌 신경 꺼라. 남자가 째째하게 기저귀니 분유니 그런 거 챙기는 거 폼 안 난다. 너처럼 번듯한 놈이 데려가 준 것만으로도 그 애한테는 과분한 복인데 집안일 좀 더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메시지가 끝났다. 화면은 다시 까맣게 꺼졌다. 시아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분노도 눈물도 없었다. 심지어 숨소리조차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익숙하게 은행 앱을 켰다. 화면이 넘어가고 자동이체 관리 메뉴가 나타났다. 목록 중에는 이런 항목이 있었다. 인천시 부평구모 아파트 관리비 대납. 시어머니 김 여사가 살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였다. 결혼한 지 2달째 되던 날부터 김 여사는 나이 먹어서 스마트폰으로 돈 내는 건 할 줄 모른다는 핑계로 관리비 고지서를 아들에게 떠넘겼다. 그리고 박태훈은 그걸 고스란히 시아에게 던지며 말했다. 여보, 당신이 알아서 좀 처리해줘.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그냥 어머님 용돈 드린다고 생각해. 시아는 자동이체 해지라고 적힌 빨간 버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화면 위를 맴돌던 그녀의 손가락이 2초가량 멈칫했다. 그리고 그녀는 해지 버튼을 누르는 대신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을 동시에 꾹 눌렀다. 찰칵. 화면이 캡처되어 저장되었다. 그녀는 그 캡처본을 가계 지출 내역이라는 이름의 클라우드 폴더에 고이 모셔두었다. 이 돈은 나중을 위한 확실한 증거로 남겨두어야 했다.
아이가 태어난 지 딱 한 달째 되는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낮에 아이를 목욕시키던 송 이모님이 시아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시아 엄마, 모레가 벌써 우리 아기 태어난 지 한 달 되는 날이네. 100일 잔치처럼 크게는 안 하더라도 집에서 소박하게 기분은 내자고. 내가 미역국도 푹 끓이고 두 사람 좋아하는 반찬 좀 해놓을 테니까 저녁에 태훈 아빠 퇴근하면 새 식구 오붓하게 기념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 시아는 욕조 안에서 깨르르 웃는 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모님. 수고스럽겠지만 부탁드릴게요. 오후에 시아는 박태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모레 우리 딸 태어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야. 이모님이 저녁 차려주신다니까 일찍 들어와서 같이 기념사진 찍자. 1시간쯤 지나서야 박태훈의 답장이 왔다. 그래, 최대한 일찍 가볼게. 하지만 바로 전날 밤, 박태훈은 또다시 메시지를 보내왔다. 여보, 내일 저녁에 부장님이 핵심 인력들만 따로 불러서 다음 분기 실적 회의 겸 회식하자시네. 진짜 빠질 수가 없는 자리야. 사진은 당신들끼리 먼저 찍어. 주말에 내가 다시 찍어줄게. 곧이어 시어머니 김 여사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다. 시아야, 내일이 애기 한 달 되는 날이지? 내가 요 며칠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서 거긴 못 가보겠다. 김 여사의 목소리엔 아쉬움이라곤 한 톨도 묻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다. 태훈이한테 들었다. 내일 저녁에 부장님 모시고 접대 간다며? 너도 참, 애기 한 달 된 게 뭐 대수라고 사람을 달달 볶니? 밖에서 피곤하게 일하는 우리 아들, 굳이 집까지 헐레벌떡 뛰어오게 만들지 말고 냅둬라. 시아는 휴대전화를 쥔 채 식탁 위에 송 이모님이 미리 다듬어둔 식재료들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시아는 암호화된 엑셀 파일을 열어 박태훈의 약속과 번복, 그리고 예상되는 부재 시간을 다시 한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입력했다. 어느덧 아이가 태어난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이 밝았다. 송 이모님은 낮 동안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퇴근하며 신신당부했다. 시아 엄마, 오늘 뜻깊은 날이니까 저녁에 태훈 아빠 오면 새 식구 오붓하게 파티해. 시아는 희미하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식탁 위 모락모락 김이 나던 음식들이 싸늘하게 식어버릴 때까지 현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쾅! 육중한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벽에 부딪혀 굉음을 냈다. 곧이어 비틀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독한 술 냄새가 훅 끼쳐왔다. 안방에서 곤히 자고 있던 딸아이가 갑작스러운 굉음에 놀라 작은 손을 바둥거리더니 이내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다. 시아는 즉시 아이를 안고 토닥이며 방 밖으로 나갔다. 거실 한가운데 박태훈이 구두도 벗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넥타이는 삐딱하게 돌아가 있고 정장 마이는 한쪽 팔에 대충 걸쳐져 있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온몸에서는 소주와 삼겹살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악취가 진동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그는 다가와 달래주기는커녕 신경질적으로 양귀를 틀어막았다. 아, 시끄러워 죽겠네. 집에 올 때마다 맨날 울고불고. 진짜 짜증나서 못 살겠네. 혀가 잔뜩 꼬인 채로 불평을 쏟아내며 박태훈은 비틀비틀 거실 탁자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정장 안주머니를 한참 동안 뒤적거리더니 꼬깃꼬깃 구겨진 A4 용지 한 장을 꺼냈다. 툭! 그는 그 종이를 시아의 발밑 바닥으로 아무렇게나 던져버렸다. 팔랑거리며 떨어진 종이 위로 굵은 글씨로 적힌 협의혼 의사 확인 신청서라는 제목이 조명빛을 받아 유난히 날카롭게 번뜩였다. 박태훈은 끄하고 술트림을 하더니 아이를 안고 서 있는 아내를 보며 뜬금없이 실실 웃기 시작했다. 역시 애 키우고 결혼 생활하는 건 내 체질이 아니야. 그는 양팔을 벌리며 과장되게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오늘 놈들이랑 술 마시면서 뼈저리게 느꼈다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게 최고야. 마시고 싶을 때까지 마시고 이런 지긋지긋한 내 울음소리도 안 들어도 되고 말이야. 그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턱으로 가리키며 얄미운 입꼬리를 비죽 올렸다. 우리 이혼하자. 하하. 너도 솔직히 나 필요 없잖아. 너 혼자서도 다 잘하잖아. 안 그래? 딸아이는 여전히 시아의 품에서 악을 쓰며 울고 있었다. 시아는 울지도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저 아이를 단단히 안은 채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실없이 웃고 있는 벌건 얼굴의 남자를 응시했다.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해 영구적으로 삭제해야만 하는 쓰레기 데이터를 쳐다보는 듯한 지독하게 차가운 눈빛이었다. 알았어. 공허할 만큼 덤덤한 목소리가 시아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박태훈은 순간 멈칫했다. 그는 시아가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아니면 달려들어 뺨이라도 때릴 줄 알았다. 어떻게 받아칠지 대사까지 다 준비해 두었는데 이런 미적지근한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 너무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알코올이 금세 그의 신경을 마비시켰다. 그는 마치 엄청난 혹이라도 떼어낸 사람처럼 손을 휘휘 저으며 다시금 홀가분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쿨해서 좋네. 그럼 그렇게 아는 거다. 말을 마친 그는 비틀거리며 시야를 지나쳐갔다. 씻지도 않고 작은 방 침대에 엎어지더니 단 몇 초 만에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다. 시아는 아이를 안은 채 거실에 한참을 서 있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다시 품 안에서 쌕쌕거리며 잠들 때까지. 그녀는 아이를 아기 침대에 눕히고 몸을 돌려 서재로 들어갔다. 그날 밤 강시아는 한숨도 자지 않았다. 모니터의 차가운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열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게 빛났다. 3시간. 톱클래스 데이터 분석가답게 그녀는 가장 치밀한 논리를 동원하여 이 결혼 생활 동안 얽힌 모든 재산 내역을 최종적으로 정산하고 분류해냈다. 첫 번째 문서. 분당 고급 아파트 전세 계약서 스캔본. 계약자 강시아. 자금 출처 강시아의 결혼 전 개인 계좌. 두 번째 문서. 박태훈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 카드 내역과 최근 3년간의 결제 기록. 그가 긁고 다닌 술값, 삼겹살값, 게임 아이템 결제 대금까지 그 모든 돈은 전부 강시아의 결제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세 번째 문서. 인천 시댁 아파트 관리비와 박태훈의 개인 실손의료보험 자동이체 증빙 자료. 네 번째 문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녀가 결혼 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집이었다. 훗날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비워둔 곳이었다. 모든 문서는 완벽하게 분류되고 압축되고 암호화되어 2개의 각기 다른 클라우드 서버에 백업되었다. 이 모든 작업을 끝마쳤을 때 창밖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다. 아침 8시. 커튼 틈새로 쏟아진 아침 햇살이 작은 방을 비췄다. 박태훈은 깨질 듯한 두통에 눈을 떴다.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눈을 비비적거리는데 침대맡에 시아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일어나. 씻고 신분증 챙겨. 시아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어디 가게. 박태훈은 아직 잠이 덜 깨어 머릿속이 멍했다. 가정법원. 9시에 문 열어. 박태훈은 멍해졌다. 어젯밤 술김에 내뱉었던 호기로운 말들이 뇌리를 스치며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아의 얼굴을 보자 알량한 자존심이 고개를 쳐들었다. 어젯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쿨한 남자 코스프레를 유지하기 위해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며 콧방귀를 뀌었다. 당연히 가야지. 진작 이랬어야 했어. 내가 못 갈 줄 알아? 40분 뒤 두 사람은 가정법원 민원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시아는 서류 봉투에서 합의서를 꺼내 박태훈의 눈앞에 내밀었다. 잘 읽어봐. 재산은 각자 결혼 전 소유한 대로 분할. 딸의 양육권은 내가 가져간다. 당신한테 양육비는 단 한 푼도 요구하지 않을 거야. 시아는 조항을 짚어가며 마치 남의 회의록을 낭독하듯 건조하게 말했다. 박태훈은 서류를 제대로 읽지도 않았다. 양육비 청구한 함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거 완전 남는 장사 아닌가? 애 안 봐도 되지. 돈 안 줘도 되지. 당장 자유의 몸이 되어 매력 넘치는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길 수 있으니까. 그는 탁자 위에 펜을 집어들고 휙휙 자신의 이름을 휘갈겼다.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을 때보다 훨씬 더 거침없는 손놀림이었다. 다 썼어. 이제 각자 갈 길 가자고. 박태훈은 펜을 툭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옷깃을 탁탁 털며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 문을 나섰다. 시아는 서류에 휘갈겨진 그의 서명을 보며
마침내 입가에 아주 옅은 비웃음을 흘렸다. 오후 1시, 본격적인 청산 작업이 시작되었다. 시아는 길모퉁이의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첫 번째 전화는 분당 아파트 집주인이었다. 안녕하세요, 강시아입니다. 네,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고요. 집주인은 깜짝 놀란 목소리였다. 중도 해지라고요? 아니, 어제 태훈 아빠가 와서 재계약할 거라고 하던데. 중간에 빼면 위약금 물어야 할 텐데요. 괜찮습니다. 계약서 명시된 대로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세요. 시아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확인차 여쭤보는데 계약자 명의와 보증금 반환 계좌,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 거 맞죠? 네, 강시아 씨 단독 명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남은 보증금은 오늘 오후 4시까지 제 개인 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는 카드사 고객센터였다. 안녕하세요. 본인 카드 소유자 강시아입니다. 끝자리 451번 가족 카드, 지금 당장 정지해주세요. 상담원이 매뉴얼대로 물었다. 정지 사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사유는 없습니다. 제가 본인 카드 소유자고 언제든 정지할 권한이 있으니까요. 시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즉시 처리해 주시고 가족 카드 소지자에게는 따로 통보하지 마세요. 네, 고객님. 즉시 정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은행 앱 실행. 인천시댁 아파트 관리비 대납 항목을 찾아 자동이체 해지를 눌렀다. 시스템이 확인 메시지를 띄웠다. 해지 시 다음 달부터 자동 출금이 중단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시아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확인을 눌렀다. 이어서 박태훈의 개인 실손의료보험 자동이체 항목을 찾아 역시 해지를 눌렀다. 모든 처리가 끝날 때마다 시아는 화면을 캡처했고 그 사진들을 청산 완료라는 이름의 폴더로 옮겼다. 바로 그때 스마트폰 화면이 반짝이며 박태훈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 오늘 저녁 안 먹고 들어간다. 싱글된 기념으로 놈들이랑 한잔하기로 했어. 집안 물건들은 천천히 정리해. 난 안 급하니까. 그는 자신의 숨통을 쥐고 있던 경제적 생명줄이 하나하나 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게 분명했다. 시아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손가락을 가볍게 움직여 그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저녁 5시 송 이모님이 평소처럼 분당 아파트로 출근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산더미처럼 쌓인 이삿짐 박스들을 본 송 이모님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이고, 시아 엄마. 이게 다 뭐야? 갑자기 웬 이사야? 시아가 복사본 한 장을 건넸다. 서류를 훑어본 이모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모님은 이를 득득 깔며 낮게 욕을 내뱉었다. 이 천하의 몹쓸 놈. 애기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해. 그게 사람 새끼야? 분통을 터뜨리던 이모님은 곧바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전투태세에 돌입했다. 시아 엄마, 넌 신경 쓰지 말고 애기나 밭짐은 내가 다 쌀 테니까. 이모님은 날랜 솜씨로 아기 옷과 젖병, 기저귀, 산후용품들을 분류하며 끊임없이 확인했다. 아기 수첩은 챙겼어. 예방접종 기록은? 그리고 산후조리할 때 먹던 영양제들 절대 빼먹으면 안 돼. 이모님의 활약 덕분에 2시간 만에 모든 필수품이 완벽하게 박스 안으로 들어갔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오가며 짐들을 트럭에 실었다. 그 과정에서 시아는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몇 가지 물건들은 철저하게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거실 장식장 옆에 놓인 최신형 게임기, 드레스룸에 걸린 값비싼 정장들, 그리고 신발장에 모셔둔 한정판 운동화들. 전부 박태훈의 물건들이었다. 그녀는 단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 목적지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강시아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이었다. 어느덧 어둠이 깔렸다. 직원들이 마지막 박스를 밖으로 빼냈다. 시아는 현관에 서서 텅 빈 널찍한 거실을 마지막으로 쓱 훑어보았다. 박태훈의 물건들만이 제자리에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시아는 시선을 거두고 스마트폰을 꺼내 메신저 앱을 켰다. 박태훈의 계정, 차단.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의 번호, 차단. 모든 정리를 끝낸 그녀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현관문 손잡이를 꽉 쥐었다. 복도에 센서 등이 켜지며 미련 한 점 없는 그녀의 여벌구를 비추었다. 그녀가 가볍게 문을 당겼다. 철컥.
무거운 현관문이 닫히며 한때 가정이라 불렸던 그 공간을 등 뒤로 완벽하게 봉인해버렸다. 강시아는 엘리베이터 하행 버튼을 눌렀다. 층수가 바뀌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최고급 이자카야. 박태훈은 위스키 잔을 높이 쳐들고 질 나쁜 친구들과 신나게 짠을 하고 있었다. 룸 안에는 값비싼 최고급 한우 구이의 기름진 냄새와 독한 술 냄새가 진동을 했다. 건배. 나의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위하여 얼굴이 터질 듯이 벌개진 박태훈은 넥타이를 훌렁 풀어 헤친 채 이목구비가 찌그러지도록 환하게 웃어 젖혔다. 태훈 선배, 진짜 이혼하신 거예요? 형수님 능력도 좋으신데 아깝지 않으세요? 맞은편에 앉은 젊은 김대리가 슬쩍 떠보듯 물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어마어마하게 비싼 특급 툭불 한우 접시로 시선을 흘겼다. 아깝긴 뭐가 아까워. 박태훈은 술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고 술트림을 뿜어내며 허세 가득한 손짓을 해보였다. 너희들은 모른다. 여자들 결혼하고 특히 애 낳고 나면 허구한 날 불평불만뿐이야. 오늘은 기저귀 안 간다고 징징. 내일은 늦게 들어왔다고 징징. 아주 사람 피를 말려요. 나 박태훈이 조건이 빠지냐? 회사에서는 에이스지. 인물도 이만하면 훤칠하지. 내가 미쳤다고 집구석에서 그 여자 눈치를 보고 살아? 옆에 앉아있던 이 과장이 웃으며 담배를 한 갭이 건넸다. 태훈아,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너희 그분당 대형 아파트며 평소 생활비며 진짜 이혼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긴? 부부 공동재산으로 싹 다 반반 나누는 거지. 박태훈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 깊게 빨아들인 뒤 짙은 연기를 내뿜었다. 의기양양한 표정이었다. 그 전셋집, 보증금만 몇 척인데 결혼하고 쭉 같이 살았잖아. 지가 오늘 홧김에 짐 싸서 나간다는데 그럼 지가 권리를 포기하는 거지 뭐. 며칠 개고생해보고 혼자서 애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니란 걸 뼈저리게 느끼면 알아서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들어 오게 되어 있어. 그때 가서 내가 아주 제대로 버릇을 고쳐놓을 거다. 맞습니다. 맞고요. 태훈 선배 조건이면 돌싱 마켓에서도 특급 매물이죠. 형수님도 홧김에 그러신 거지. 선배 없이 어떻게 삽니까? 김대리가 맞장구를 치며 다시 술잔을 치켜들었다. 박태훈은 기분 좋게 술을 들이켰다. 온몸의 솜털 하나하나까지 자유를 만끽하는 기분이었다. 그는 벌써 머릿속으로 내일 주말인데 예전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된 예쁘장한 인턴 직원한테 영화나 보자고 찔러볼까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 시간은 어느덧 새벽 2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한우 접시가 7-8개나 비워져 있었고 최고급 위스키도 2병이나 바닥을 드러냈다. 오늘 기분이다. 이 형님이 시원하게 쏜다. 우리 이따가 노래방 가서 2차 하자고. 박태훈은 호기롭게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비틀거리며 룸 문짝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밖을 지나가는 직원을 향해 핑거 스냅을 튕겼다. 여기 계산. 직원이 무선 카드 단말기를 들고 웃으며 들어왔다. 손님, 결제하실 금액은 총 125만 원입니다. 일시불이요. 박태훈은 영수증은 쳐다보지도 않고 가족 지갑에서 끝자리 451번 가족 카드를 아주 자연스럽게 빼내어 두 손가락으로 척 끼워 내밀었다. 한도가 무려 2천만 원이나 되는 이 카드는 그가 밖에서 가오를 잡을 수 있는 든든한 뒷배였다. 직원이 두 손으로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다. 기계에서 짧고 신경질적인 오류음이 나며 빨간불이 들어왔다. 직원이 멈칫하더니 죄송하다는 듯 웃어 보였다. 손님, 카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마그네틱 접촉 불량일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태훈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다시 긁어봐요. 기계가 똥컴이라 인터넷이 끊겼나 보지. 내 카드 한도가 얼마나 빵빵한데. 룸 안에 있던 동료들이 일순간 조용해지며 직원이 다시 카드를 긁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여전히 귀를 찌르는 오류음이 울렸다. 이번에는 기계 화면에 아주 선명한 안내 문구가 떴다. 정지된 카드입니다. 발급사에 문의 바랍니다. 직원의 미소가 굳어졌다. 직원은 카드를 두 손으로 돌려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 단말기에 정지된 카드라고 뜹니다. 결제가 불가능한데 혹시 다른 결제 수단 있으실까요? 정지요. 그럴 리가 없는데. 박태훈은 술이 확 깨는 것을 느끼며 카드를 획 낚아챘다.
카드 번호를 뚫어져라 노려보는 그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지갑에 있는 다른 카드를 찾으려 했지만 이내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들은 이미 지난달에 한도 초과로 막혀 단돈 1원도 긁을 수 없다는 사실이 벼락처럼 스쳤다. 룸 안의 공기가 갑자기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에어컨 돌아가는 미세한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김대리와 이 과장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아유, 이거 은행놈들이 한밤중이라고 전산망 점검하나 보네. 미치겠네 진짜. 박태훈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그는 억지로 마른 웃음을 쥐어짜내며 어떻게든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 애썼다. 내가 오늘 급하게 나오느라 다른 카드를 안 챙겼지 뭐야? 이 과장, 미안한데 내가 먼저 계산 좀 해줄래? 내일 출근하자마자 바로 쏴줄게. 이 과장이 헛기침을 하며 마지못해 자신의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다. 그래, 태훈아. 은행놈들 전산망 점검 한번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네. 약속한 거다. 내일 잊지 말고 꼭 보내라. 계산을 마치고 이자카야를 나서자 초가을의 찬바람이 훅 끼쳐왔고 박태훈은 부르르 몸을 떨었다. 태훈 선배, 가시죠. 노래방으로 고고 길가에 선 김대리가 손을 흔들었다. 아, 나 오늘 갑자기 머리가 좀 어지럽네. 술을 너무 급하게 마셨나 봐. 너희들끼리 가라. 난 먼저 들어갈게. 박태훈은 찔리는 마음에 동료들의 시선을 슬그머니 피하며 마침 멈춰 선 택시 안으로 도망치듯 파고들었다. 주머니 속 동전을 싹싹 긁어모아야 겨우 택시비를 낼 수 있는 처지라 도저히 이 차에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새벽 4시 박태훈은 비틀거리며 분당 아파트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켜둔 조명도 없었고 보온병에 담겨있던 따뜻한 물도 없었으며 공기마저도 휑하고 싸늘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작은 방으로 들어가 옷도 벗지 않은 채 쓰러져 잠들었다. 무의식 속에서 그는 여전히 내일 아침 잠에서 깨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와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첫째 날, 그는 죽은 듯이 잠만 잤다. 다음 날 정오, 박태훈은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지독한 허기에 잠에서 깼다. 숙취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았던 그는 습관처럼 목청을 높여 소리쳤다. 여보, 시원한 물 한 잔만 갖다 줘. 배달앱으로 뼈 해장국도 좀 시키고. 텅 빈 집안에는 그의 메아리만 울려 퍼졌다. 그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벅벅 긁으며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거실로 나갔다. 그제야 그는 집안이 소름 끼치도록 고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거실 탁자 위에는 뽀얗게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주방 싱크대에는 그저께 그가 먹다 남긴 컵라면 용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국물은 이미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베란다 세탁기 안에는 시큼한 쉰내가 진동하는 더러운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늘 거실에서 종종거리며 바쁘게 움직이던 여자도 쉴 새 없이 악을 쓰며 울어대던 갓난아기도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다. 진짜 나갔네. 박태훈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코웃음을 쳤다. 성깔 한 번 대단하시네. 어디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 그는 배고픔에 홀쭉해진 배를 부여잡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스마트폰을 꺼내 배달앱을 켠 그는 평소 자주 시켜 먹던 뼈 해장국을 능숙하게 고르고 결제 버튼을 눌렀다. 화면 한가운데서 로딩 기호가 2초쯤 뱅글뱅글 돌더니 눈을 찌르는 듯한 붉은색 글씨가 툭 튀어나왔다. 결제에 실패했습니다. 고객님의 카드 상태가 비정상입니다. 카드사에 문의 바랍니다. 박태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한 번 더 결제를 시도해보았지만 결과는 똑같은 안내 문구뿐이었다. 이 썩을 앱이 또 오류가 났나 그는 투덜거리며 다른 배달앱으로 들어가 대충 짜장면 하나를 골라 담았다. 이번에는 결제 수단으로 등록된 카드의 끝자리가 4521번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 결제 버튼을 눌렀다.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해당 카드는 이미 해지되었습니다. 안내 메시지가 떴다. 박태훈의 손놀림이 멈칫했다. 어젯밤 이자카야에서 계산에 실패하고 망신당했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취기가 확 달아나며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해지라고? 그럴 리가 없잖아. 3년 내내 단 한 번도 문제없이 쓰던 카드였다. 그는 당장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거기 끝자리 451번 카드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왜 해지됐다고 나오는 겁니까? 상담원의 기계적인 상냥한 목소리가 돌아왔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조회 결과 끝자리 451번 가족 카드는 어제 오후 1시부로 본인 카드 소유자인 강시아님께서 해지를 요청하시어 현재 영구적으로 사용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 여자가 무슨 권리로 내 카드를 해지해? 자기 이름으로 만들었어도 결혼 생활 중에 같이 쓰던 건데 박태훈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소파에서 튕기듯 일어났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규정상 본인 카드 소유자는 명예하에 있는 모든 가족 카드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전산상으로 고객님께서는 해당 카드를 복구할 권한이 없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본인 카드 소유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뚝 끊겼다. 박태훈은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선 채 머릿속이 윙윙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급히 자신의 은행 앱을 열었다. 지루하리만치 긴 얼굴 인식 인증을 거친 끝에 그의 명의로 된 급여 통장 잔액이 화면에 나타났다. 잔고는 28,500원. 3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돈 우리값 푼돈으로는 그럴싸한 배달 음식 2인분조차 시켜 먹을 수 없었다. 그는 그제야 소스라치게 깨달았다. 지난 3년 동안 그의 월급은 죄다 한정판 운동화와 게임 아이템을 사고 사람들에게 술을 사고 자잘하게 긁어댄 개인 카드 할부금을 갚는데 증발해버렸다는 것을. 전세금부터 관리비, 공과금, 식비까지 진짜 생활비에는 자기 돈이 단 1원도 들어간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가족 카드를 쓰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고 자신이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쓰고 다니는지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었다. 뼈를 깎는 듯한 허기와 함께 미세한 공포감이 밀려왔다. 박태훈은 이를 악물고 연락처를 뒤져 강시아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통화 중이오니? 연달아 3번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똑같은 기계적인 안내 멘트뿐이었다. 완벽하게 차단당한 것이다. 이 독한 기집애가 끝까지 해보자는 거야. 박태훈은 길길이 날뛰며 스마트폰을 소파 위로 내동댕이 쳤다. 그는 온 집안을 뒤집어 엎을 기세로 서랍을 뒤진 끝에 현관 수납장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간신히 찾아냈고 터덜터덜 1층 편의점으로 내려가 제일 싼 컵라면 2개를 사왔다. 셋째 날, 월요일. 박태훈은 어쩔 수 없이 회사로 출근해야만 했다. 갈아입을 깨끗한 셔츠조차 없었던 그는 세탁 바구니를 뒤져 그나마 구김이 덜한 낡은 셔츠 하나를 주워 입었다. 옷에서는 먹다 남은 컵라면 냄새와 세탁하지 않은 땀의 시큼한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묘하게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다. 탕비실에서 소곤소곤 수다를 떨고 있던 이 과장과 김 대리는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입을 꾹 다물었다. 왔어, 태훈아. 주말은 잘 보냈고? 혼자 사니까 살맛 나냐? 이 과장이 비웃는 듯 마는 듯 알쏭달쏭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박태훈은 아득바득 체면을 지키며 커피 머신 앞으로 다가가 과장되게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살맛 나죠. 안 날 게 뭡니까? 눈 떠질 때까지 푹 자고 하고 싶은 거 맘대로 다 하고.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죠. 김대리가 그의 옷깃에 묻은 작은 얼룩을 힐끗 보더니 걱정해주는 척 슬쩍 찔렀다. 태훈 선배, 셔츠 다림질 안 하셨나 봐요. 그리고 선배 그 가족 카드는 은행 전산망 다 고쳐졌대요. 이 과장님이 대신 긁으신 100만 원 넘는 돈 말이에요. 박태훈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고 커피잔을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다. 아, 그거 은행에서 칩이 완전히 맛이 갔다고 재발급받아야 한대. 돈은 내가 좀 이따가 바로 싸줄게. 조금만 기다려. 점심시간이 되자부서 동료들은 늘 그랬듯 회사 1층에 있는 고급 일식집으로 더치페이 회식을 하러 가기 위해 부산을 떨었다. 태훈아, 가자. 초밥 먹으러 누군가 그를 불렀다. 박태훈은 주머니에 남은 만 얼마짜리 지폐들을 만지작거리며 침을 꼴깍 삼켰다. 그 일식집은 1인당 최소 5만 원은 좋게 깨지는 곳이었다. 그는 억지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배를 움켜쥐었다. 형님들 먼저 가십시오. 전 주말에 술을 너무 마셔서 오늘 위가 찢어질 것 같이 아프네요. 자리에 엎드려서 좀 쉬렵니다.
동료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에야 그는 슬그머니 건물 뒷골목 편의점으로 기어나가 할인 딱지가 붙은 삼각김밥 하나와 생수 한 병을 샀다. 그러고는 비상구 계단에 쭈그려 앉아 개걸스럽게 그것들을 우겨 넣었다. 넷째 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오후 2시, 회의실에서는 부서 분기별 결산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화이트보드 앞에 선 부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하반기 핵심 데이터를 분석하는 중이었다. 회의실 안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쥐죽은 듯 고요했다. 바로 그때 정적을 박살내는 불길한 스마트폰 진동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징징. 소리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박태훈 앞에 회의실 책상 위였다. 그는 화들짝 놀라 시선을 내렸다. 액정 화면이 번쩍 켜지더니 눈을 찌를 만큼 커다란 글씨체로 김장문의 문자가 화면 위를 덮었다. 바로 옆에 앉아있던 김대리가 곁눈질로 화면에 떠오른 내용을 남김없이 스캔해버렸다. 모모 카드사 알림. 박태훈 고객님, 명의로 발급된 끝자리 7782번 신용카드가 장기 연체 중입니다. 원금 및 이자 미납 총액은 1245만 원입니다. 즉시 전액 납부 바랍니다. 미납 시 법적 절차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진행되며 고객님의 직장으로 연락이 갈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박태훈은 등골이 서늘해져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허둥지둥 스마트폰을 낚아채 화면을 끄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덜덜 떨리는 바람에 그만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눌러버리고 말았다. 박태훈 고객님 되십니까? 여기는 채권 추심팀입니다. 고객님의 대금 결제가 장기 연체되어 수화기 너머로 날카롭고 딱딱한 여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소리가 크진 않았지만 정막이 흐르는 회의실 안에서는 누구의 귀에든 또렷하게 꽂혔다. 아이고 보이스피싱. 요즘 사기꾼 새끼들 진짜 기승을 부리네. 박태훈은 목끝까지 새빨개진 얼굴로 통화를 확 끊어버리고는 아예 전원 버튼을 꾹 눌러 휴대전화를 꺼버렸다. 부장은 하던 말을 멈추고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그를 싸늘하게 쳐다보았다. 박태훈. 회의 시간에 휴대전화 진동도 안 꺼나? 자네 요새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방금 보고서 발표할 때도 딴 생각만 하더니 일하기 싫으면 당장 때려치우든가. 죄송합니다. 부장님. 다음부턴 주의하겠습니다. 박태훈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다. 동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노골적인 경멸로 바뀌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바늘방석 같은 시간이 지나고 간신히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박태훈은 도망치듯 회사를 빠져나왔다. 지금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그 널찍한 아파트로 돌아가 문을 꽉 걸어 잠그고 푹 자는 것뿐이었다. 저녁 6시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마지막 남은 컵라면을 먹으려던 참에 돌연 현관문이 부서질 듯 쾅쾅거렸다. 문 밖에는 집주인인 뚱뚱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표정은 저승사자라도 본 듯 시커멓게 죽어 있었다. 박태훈 씨, 당신 아직도 안 나갔어. 집주인은 난장판이 되어 쉰내가 진동하는 것을 안을 쑥 훑어보더니 미간을 팍구기며 혐오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내 집에 있지 어디 있겠습니까? 박태훈은 짜증스럽게 내뱉으며 여전히 그 우스꽝스러운 오만함을 잃지 않았다. 집주인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치더니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휙 꺼내 문틀에 철썩 내리쳤다. 당신 집. 박태훈 씨, 당신 아직도 술이 덜 깼어. 강시아 씨가 사흘 전에 이미 나랑 전세 계약 해지 다 마무리 짓고 보증금까지 싹 빼갔어. 이 집은 지금 부동산에 새 세입자 구한다고 내놓은 상태라고. 내가 그동안 얼굴 튼 정을 생각해서 사흘이나 말미를 줬으면 알아서 기어나가야지. 당장 짐 안 빼. 박태훈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귓가에서 이명이 울렸다. 해지라고요.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마음대로 해지를 해요. 이거 엄연히 부부 공동 재산 아닙니까? 무슨 권리로 전세금을 그 여자 혼자 다 빼가게 둔 겁니까? 그는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집주인은 단숨에 서류를 획 걷어들이며 바보 천치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복사본이 서명란을 삿대질했다. 무슨 얼어 죽을 공동 재산이야? 당신 두 눈 똑바로 뜨고 봐봐. 이 집 전세 계약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강시아 씨 이름 딱 하나밖에 없어. 처음에 보증금 쏜 계좌도 강시아 씨 개인 통장이었다고.
당신 여기서 3년을 살면서 자기가 깔고 앉은 진명이가 누군지도 몰랐어? 박태훈은 입을 뻐끔거렸지만 목구멍에 손뭉치라도 틀어막힌 듯 쇳소리 하나 내지 못했다. 그는 정말로 몰랐다. 결혼할 때 강시아는 집을 다 구했다고만 말했고 그는 트렁크 하나 덜렁 끌고 들어와 넓은 거실과 빵빵한 보일러 그리고 고급 아파트의 안락함을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며 살았다. 그는 혼인신고 도장만 찍으면 이 집도 당연히 반은 자기 것이 될 줄로만 굳게 믿고 있었다. 됐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딱 2시간 준다. 내 짐 다 싸서 나가. 나 당장 도어록 비밀번호 바꿀 거니까. 무단 침입으로 경찰 부르기 전에 좋게 말할 때 나가라. 예 집주인은 신경질적으로 손목시계를 보더니 문틀에 기대서서 그를 서늘하게 노려보았다. 2시간 뒤. 박태훈은 커다란 이민 가방 2개를 낑낑대며 끌고 아직 엔딩도 못 본 게임기를 소중하게 품에 안은 채 분당 길거리에 불어닥친 찬바람을 맞으며 처량하게 서 있었다. 바로 그때 방금 전원을 켠 휴대전화가 연속으로 3번 지잉 울렸다. 각기 다른 카드사 3곳에서 일제히 쏘아댄 채무 독촉 문자였다. 그의 명의로 된 카드들은 지난달 최고급 골프채를 사고 게임 아이템에 수백만 원을 결제한 여파로 이미 줄초상을 치르며 전면 연체에 돌입한 상태였다. 초가을에 매서운 바람이 쉰내 나는 얇은 낡은 정장을 파고들었다. 그제야 박태훈은 그동안 오만과 무지로 직조해냈던 자신의 알량한 우월감이 잔인한 현실 앞에 갈기갈기 찢겨 나갔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에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모텔에 갈 돈도 없었고 동료들에게 재워달라고 구걸할 낯짝도 없었다. 그는 그저 집 잃은 떠돌이 개처럼 무거운 짐을 질질 끌며 인천으로 향하는 길고 긴 전철에 몸을 실을 수밖에 없었다. 닷새째. 인천시 부평구의 어느 낡은 빌라. 볕이 들지 않아 퀴퀴한 곰팡내만 가득한 집안. 김순자 여사는 소파에 늘어져 견과류를 씹어 먹으며 아침 막장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다. 어젯밤 트렁크를 끌고 풀 죽은 채 들어온 아들은 강시아와 도장을 찍고 이혼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김 여사는 그 말을 듣고도 꾸짖기는커녕 제 무릎을 탁 치며 쾌재를 불렀다. 잘했다, 잘했어. 엄마는 진작부터 그년 눈에 거슬렸다. 매일 죽상이나 하고 앉아서 누가 지그집 돈 떼먹기라도 한 줄 아나. 기집애 하나 띡 낳아놓고 유세는 더럽게 떨더니 꼴 좋다. 김 여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부심 넘치는 눈길을 보냈다. 우리 태훈이가 대기업 핵심 인재의 인물도 훤칠한데 세상 천지에 널린 게 여자 아니니? 내일 당장 이 마담한테 연락해서 혼수 두둑이 해올 참한 집안 딸내미로 중매서라고 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마라. 박태훈은 당시 찔리는 마음에 대꾸 한 번 하지 못한 채 그저 제 방구석으로 도망쳐 처박혀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김 여사는 손에 묻은 견과류 껍질을 툭툭 털고 문을 열었다. 밖에는 빌라 관리사무소 직원이 서 있었다. 사모님, 댁에 밀린 관리비가 벌써 2달치나 됩니다. 도대체 언제 내실 겁니까? 이대로 계속 밀리시면 수도 싹 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직원은 불만 가득한 딱딱한 목소리로 빨간색 독촉장 고지서를 불쑥 들이밀었다. 김 여사는 깜짝 놀랐다가 이내 불쾌한 듯 얼굴을 팍 구겼다. 아니 무슨 섭섭한 소리를 하고 그래요? 우리 며느리가 아니 우리 아들이 매달 자동이체로 꼬박꼬박 꽂아주는데 밀릴 리가 있나. 그쪽이 전산 기록 한번 직접 보시죠. 직원이 고지서를 김 여사의 손에 탁 쥐어주었다. 지난달부터 자동 출금이 아예 막혔습니다. 빨리 좀 내슈. 김 여사는 찜찜한 기분으로 고지서를 쥔 채 문을 닫았다. 그녀는 아들 방 문 앞으로 가서 쾅쾅 문을 두드렸다. 태훈아,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집 돈이 밀렸다는데 내가 자동이체 깜빡한 거 아니냐? 방 안에서 짜증이 가득 섞인 박태훈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돈 없어요. 앞으로 나한테 돈 달라고 좀 하지 마. 김 여사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침대 위에 대자로 뻗어있는 아들과 방바닥에 널브러진 더러운 허물 같은 옷가지들을 보자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싹 스쳤다. 돈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연봉이 얼만데 이깟 관리비 낼 돈이 없어. 김 여사는 성큼성큼 다가가 아들의 팔을 덥석 끌어당겼다. 그리고 너 어제 올 때 왜 내 외제차도 안 끌고 왔어? 그 잘난 분당 대형 아파트는 반반 나눴니? 설마 바보 천치처럼 빈털터리로 쫓겨난 건 아니겠지?
몰아붙이는 질문에 잔뜩 독이 오른 박태훈은 어머니의 손을 획뿌리쳤다. 그의 두 눈은 핏발이 서서 마치 미쳐 날뛰는 짐승 같았다. 재산 분할은 무슨 얼어 죽을 재산 분할. 애초에 내 재산이 없었는데. 김 여사는 기가 막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랍장 밑바닥에 숨겨둔 빨간 비닐 커버의 가계부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아들이 여태껏 제 입으로 떵떵거리며 자랑했던 부부 공동 재산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장부를 들고 파르르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씨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캐물었다. 거짓말 치지 마. 여기 똑똑히 다 적어놨어. 분당 아파트, 전세 보증금 8억. 태훈아, 그 돈 내 통장으로 받았어. 못 받았어? 하다못해 절반이라도 건졌어야지. 그거 강시아가 결혼하기 전에 지 이름으로 계약하고 다 낸 돈이에요. 계약서에 내 이름 석자는 그림자도 없었다고 박태훈은 괴로운 듯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럼 차는? 그 비싼 수입 SUV 말이야. 내가 맨날 그거 몰고 회사 출퇴근했잖아. 김 여사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차 명의도 그 여자 거고 렌트비 할부도 그 여자 통장에서 따박따박 빠져나간 거예요. 난 스마트키 구경도 못하고 몸만 쫓겨났다고. 눈앞이 캄캄해진 김 여사는 침대 모서리를 부여잡았다. 그럼 너희 여태 쓰던 돈은 다 어쩌고? 너 한 달에 그 큰 돈을 벌면서 번 돈은 다 어디다 팔아먹었어? 다 내가 썼어. 비싼 게임기 사고 한정판 운동화 사고 놈들한테 술 사 먹이느라 다 탕진했다고. 난 생활비 전부 공동 계좌에서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강시아가 지 혼자서 독박 쓰고 결제 다 하고 있었던 거라고. 난 이제 그글 카드 한 장 없고 신용대출이랑 카드 연체금만 3천만 원이 넘게 생겼어. 이제 속이 시원해. 박태훈은 마침내 정신줄을 놓고 이 비참한 진실을 낱낱이 쏟아냈다. 바로 그때 거실에 둔 김 여사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려댔다. 액정에는 평소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하기 좋아하던 큰어머니의 번호가 떠 있었다. 김 여사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치밀어 오르는 공포를 억누른 채 통화 버튼을 눌렀다. 동서, 태훈이 이혼했다며 큰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고소해 죽겠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이고, 그 분당에 대궐 갔던 집은 어떻게 나눴어? 태훈이는 이제 그쪽 다 허물어져가는 빌라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김 여사는 끝까지 헛된 체면을 버리지 못하고 일그러진 웃음을 억지로 짜내며 큰 소리를 쳤다. 형님은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하시네. 우리 태훈이가 쪼잔하게 굴지 않고 아주 대인배처럼 여자 쪽에 집 그냥 넘겨준 거예요. 우리 아들 이제 화려한 싱글이 되어서 곧 서울의 넓은 펜트하우스 하나 장만할 거니까 걱정 일랑 푹 마요. 전화기 너머에서 대놓고 비웃는 싸늘한 콧방귀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난 또 태훈이가 옷까지 몇 벌 못 챙기고 집주인한테 쫓겨났다고 들었는데. 동서, 이제 그 허풍 좀 작작 떨어. 우리 태훈이 카드 다 정지당하고 빚더미에 나앉았다는 거 이제 친척들 사이에 소문 다 퍼졌으니까. 뚜루루, 뚜루루.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다. 마지막 남은 알량한 자존심마저 이 한 통의 전화로 인해 처참하게 박살 나버렸다. 김 여사는 휴대전화를 쥔 채 1분 동안 넋이 나간 듯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는 여태껏 자기 아들이 용이라도 되는 줄 알았고 강시아가 감히 주제넘게 자기 집안에 굴러들어온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는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지난 3년간 뻔질나게 허풍을 떨어댔다.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으리으리한 집을 구해서 마누라를 먹여 살리고 매달 꼬박꼬박 내 관리비며 보험료까지 다 대준다고. 하지만 지금 그 헛된 허영심의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내고 보니 자랑스러운 내 아들은 그저 빚더미에 나앉은 철저한 구제불능 쓰레기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늘 깔보고 부려먹었던 그 며느리야말로 이 집안의 진짜 구세주이자 거대한 버팀목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이 병신 같은 등신아. 갑자기 김 여사가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를 뿜어냈다. 그녀는 가계부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득달같이 달려들어 아들의 어깨를 미친 듯이 내리쳤다. 내 놈이 내 발로 그 좋은 복을 다 차버렸어. 이제 내가 친척들 앞에서 무슨 낯짝을 들고 살란 말이냐.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매를 맞다 못해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박태훈은 어머니를 획 밀쳐버렸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나보고 대단하다, 위대하다 추켜 세우고
여자가 무조건 다 떠받들어야 한다고 세뇌만 안 시켰어도 내가 이 지경이 됐겠어? 엄마가 날 이따위로 망쳐놓은 거라고. 좁고 더러운 방 안에서 두 모자는 서로를 향해 핏대를 세우며 미친 듯이 삿대질을 하고 물어뜯기 시작했다. 닷새째 깊은 밤.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고급 오피스텔. 강시아는 방금 딸의 밤 수유를 마쳤다. 그녀가 결혼 전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던 이 집은 분당의 전셋집보다는 평수가 조금 작았지만 가구 하나부터 조명 하나까지 철저하게 그녀의 취향대로 세팅되어 있었다. 따뜻하고 평온하며 무엇보다 완벽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히고 막 샤워를 하러 들어가려던 참에 거실 탁자 위에 둔 서브폰이 징하고 울렸다. 중요하지 않은 계정 인증용으로만 쓰는 번호라 평소에는 전화 올 일이 전혀 없는 전화기였다. 시아는 다가가 화면에 뜬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를 힐끗 보고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자동차 쌩쌩 달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사내의 통곡 소리가 터져나왔다. 시아야 시아야 내 목소리 들려. 박태훈의 목소리는 잔뜩 쉬고 갈라져 있었으며 그 끝에는 지독한 절망이 묻어났다. 마치 밖에서 흠씬 두들겨 맞고서야 비로소 집을 떠올린 떠돌이 개 같았다. 제발 부탁이야. 전화 끊지 마. 거실 한가운데 선 시아의 눈동자는 일말의 동요조차 없었다. 말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졌어. 박태훈은 숨이 넘어가라 오열했다. 나 지금 삼각김밥 사 먹을 돈 한 푼도 없어. 내 신용카드도 죄다 막혔고 집주인이 나 쫓아냈어. 회사 놈들도 다 내 뒤에서 비웃는다고 지금 엄마 집에 와 있는데 엄마는 나 볼 때마다 미친 듯이 욕만 해. 여기는 발 디딜 틈도 없고 지옥이 따로 없어. 그는 코를 훌쩍이며 바닥에 바닥까지 떨어져 꿇어 엎드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시아야,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내가 맹세할게. 앞으로 맨날 칼퇴근하고 내가 애 다 키울게.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나 거실 맨바닥에서 자도 좋으니까 제발 집에만 들어가게 해줘. 우리 딸 아직 그렇게 어린데 아빠 없는 애로 만들면 안 되잖아. 딱 닷새 전. 그 역시 똑같은 이 새벽 시간에 끔찍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이혼 서류를 바닥에 내던진 채 낄낄거리며 혼자 사는 게 최고라고 짓거렸었다. 단 닷새. 뼈를 때리는 가혹한 현실의 몽둥이 찜질은 그의 그 하찮은 자존심을 완벽하게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기가 그렇게 콧대에 높여 으스대던 젤리트의 삶이라는 것은 강시아가 수억 원의 피 같은 돈과 뜬 눈으로 지새운 무수한 밤으로 쌓아 올려준 온실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녀를 떠난 그는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능력조차 없는 버러지라는 것을. 시아는 그의 구차한 오열을 묵묵히 다 들어주었다. 비웃음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쓰레기의 본질을 철저하게 간파해낸 자의 지독한 냉기만이 감돌았다. 박태훈의 그녀의 서늘한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넘어갔다. 조금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단절이었다. 너 그 서류에 뭐라고 사인했는지 벌써 까먹었니? 수화기 너머의 울음소리가 뚝 끊겼다. 재산은 각자 결혼 전 소유한 대로 분할, 딸 양육권은 나한테 귀속. 시아의 목소리는 평온하지만 날카로웠고 합의서 조항을 소름 돋게 정확히 읊어내렸다. 거기다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로 똑똑히 박혀 있었지. 남편 측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양육권은 내 손으로 직접 걷어찬 거고 양육비 역시 내 스스로 내기 싫어서 피한 거잖아. 너 도장 찍을 때 손놀림 한 번 기가 막히게 빠르더라. 내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똑바로 못 봤어. 난 내가 그냥 홧김에 해본 소리인 줄 알았어. 박태훈이 허둥지둥 발뺌을 했다. 어른이라면 자기 이름 석자 박아 넣은 문서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시아는 그의 말을 싹둑 자르며 일말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말투로 쏘아붙였다. 애 키우고 결혼 생활하는 건 자기 체질이 아니고 혼자 사는 게 최고라며. 시아야,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이미 스스로 한 선택이니 뼈 빠지게 화려한 싱글 라이프나 마음껏 즐겨봐. 말을 끝내자마자 그녀는 상대에게 입을 뻥긋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가차없이 종료 버튼을 꾹 눌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녀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그 서브폰 번호마저 영구적으로 해지해버렸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박태훈의 신용등급은 공식적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했다. 전면 연체된 카드 대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빗발치는 채권 추심 연락은 급기야 그가 근무하는 회사 부서 내선 전화로까지 뻗쳐나갔다. IT 기업은 특성상 핵심 데이터의 보안을 목숨처럼 여겼다. 인사팀은 정기보안 감사 과정에서 그의 파탄난 신용 상태와 엉망진창인 재무 상황을 낱낱이 파악해냈다. 자기 앞가림 하나 똑바로 못해서 개인 빚더미에 허덕이고 시도 때도 없이 빚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심지어 신용불량자 딱지까지 붙은 직원은 기업의 핵심 코드를 다루는 보안 프로젝트 팀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불량 부품에 불과했다. 일주일 뒤 회사는 그에게 인사 발령을 내렸다. 박태훈은 에이스들이 모인 핵심 프로젝트 팀에서 매몰차게 쫓겨나 먼지가 굴러다니는 변두리 아카이브 관리 부서로 좌천되었다. 기본급은 단숨에 3분의 1이나 뭉텅 날아갔고 성과급은 영구히 박탈당했다. 그 소문은 사내의 빛의 속도로 쫙 퍼졌다. 탕비실에 기대서서 자기 조건이 얼마나 잘났는지, 마누라가 얼마나 끔찍한지 허풍을 떨어대던 골드 미스터는 이제 동료들의 점심시간 가장 흔한 안주거리로 전락했다. 그는 구겨진 낡은 정장을 걸치고 곰팡내가 진동하는 창고 구석에서 쓸모없는 옛날 문서나 파쇄하며 과거 자신이 개무시했던 김대리가 팀장으로 고속 승진하는 모습을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훔쳐보아야만 했다. 한편 인천 부평의 낡은 빌라 구석, 그곳의 분위 역시 숨이 막힐 듯 무겁고 끔찍했다. 잘나가는 엘리트 아들을 뒀다며 떵떵거리던 김 여사의 체면은 친척들 사이에서 형체도 없이 붕괴되었다. 어쩌다 친척들이 집에라도 찾아오면 한때 기세등등했던 박태훈이 상가집 개마냥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꼴을 보고 대놓고 비아냥거리기 일쑤였다. 그 지독한 낙차를 견디지 못한 김 여사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아들의 무능함을 저주하며 표독스럽게 악을 썼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등신을 낳았을까? 제 마누라 하나 똑바로 구워 삶지 못하고 이제는 나이 먹은 애미가 쥐꼬리만 한 국민연금 털어서 내놓은 빚 이자까지 갚아주게 생겼네. 박태훈 역시 과거 어머니의 말이라면 껌벅 죽던 얌전한 효자가 아니었다. 극도의 스트레스에 미쳐버린 그는 입만 열면 불같이 화를 내는 폭군으로 변했다. 비좁고 퀴퀴한 방구석에서 모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를 미친 듯이 핥히고 뜯으며 끝을 알 수 없는 처절한 수렁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전혀 다른 세상. 서울, 마포구. 따사로운 햇살이 통유리창을 넘어 합정동에 세련된 오피스텔 거실을 환하게 비추었다. 딸아이는 벌써 100일을 훌쩍 넘겨 토실토실하게 살이 올랐고 시야의 맑은 눈망울을 거푸집처럼 쏙 빼닮아 있었다. 출산 휴가가 끝난 첫날, 시아는 각이 딱 떨어지는 세련된 슈트를 입고 경쾌한 하이힐 소리를 내며 회사의 의리의리한 사옥으로 당당하게 복귀했다. 그녀가 휴직 전 주도했던 리테일 고객 행동 예측 인공지능 모델이 시장에서 초대박을 터뜨리며 임원진은 그녀의 압도적인 데이터 분석 능력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복직 당일, 그녀는 데이터 전략 본부장으로 초고속 승진하는 발령장과 함께 연봉 앞자리가 훅 뛰어오르는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퇴근 후 그녀는 은행에 들렀다. 분당 아파트에서 뺐던 수억 원의 전세 보증금은 그녀의 개인 계좌에 아주 안전하게 모셔져 있었다. 그녀는 그 막대한 자금을 새로 개설한 신탁펀드 계좌로 전액 이체했다. 오로지 딸의 미래를 위해 탄탄하게 설계해둔 교육 자금이었다. 주말 저녁 무렵 망원 한강공원에는 기분 좋은 산들바람이 불었다. 탁 트인 한강 수면 위로 붉게 타오르는 귤빛 노을이 일렁였다. 송 이모님이 유모차를 밀며 앞서 걸었고 이모님의 장난에 유모차 안의 아이는 까르르 까르르 쉴 새 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시아는 한 손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든 채 깃털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란히 걸었다. 밤이 새도록 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고 독한 술 냄새와 함께 쏟아지던 짜증도 없었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메워야 했던 더러운 카드값도 완벽하게 사라졌다. 애초에 그녀의 삶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강력한 구동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지금의 그녀는 그저 시스템에 기생하여 좀먹고 있던 치명적인 버그 코드를 아주 깔끔하게 영구 삭제했을 뿐이다. 선선한 강바람이 훅 불어오자 유모차에 달아둔 알록달록한 바람개비가 도르르르 힘차게 돌아갔다. 시아는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굽혀 딸의 몸에 덮인 얇은 블랭킷을 다정하게 여며주었다.
그리고 허리를 곧게 펴고 보석처럼 반짝이는 아름다운 한강을 향해 고요하고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